안녕하세요. 바로 걷는 TV 가까운 의사 박상혁입니다. 오늘은 살다 보면 문득 경험할 수 있는 다리 저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보존적 치료로 지켜볼지 아니면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다리 저림을 발생하는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떤 질환 가능성이 있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첫째, 다리 저림.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다리 저림은 근육의 눌림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많이 봤죠.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저림은 근육의 눌림이에요. 근육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니까 근육이 눌리면 저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평소 근육 마사지 등에 이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내 몸이 틀어져 있으면 근육이 더 긴장하겠죠. 그래서 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적지 않게 허리, 다리, 골반 MRI를 다 촬영하고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도 자꾸 저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바로 몸에 축이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틀어진 뼈의 축을 근육이 지탱하느라 긴장이 커져서 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 정말 잊지 마세요. 몸이 틀어진 것을 확인하는 자가 측정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화면 잠깐 멈추시고 체크해보세요. 우린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뭐 잘못 먹었어? 배탈 났나 보다. 따뜻한 물 먹고 쉬자. 그러죠. 그런데 너 위험하냐? 어떻게 내시경부터 해보자. 그러나요? 실제로 내시경에서 위험이 나올 확률보다 배탈로 쉬면 나을 확률이 더 큽니다. 따라서 다리가 저리더라도 우선 겁내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과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둘째, 허리 디스크 협착이 있을 때 저릴 수 있습니다. 원래 허리 디스크는 정식 질환명은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조물을 지칭하는 것이죠. 뼈와 뼈 사이에서 체중을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인데요. 아주 질긴 젤리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디스크는 원래 탱탱하고 촉촉하고 쫀득합니다. 예전에 고등학생이 디스크가 터져서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시경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디스크가 정말 새하얗고 아주 쫀득합니다. 그런 질긴 탱탱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아무래도 탱탱하다 보니까 압력이 좀 세겠죠. 눌리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다가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행으로 수분기가 날아가고 푸석해지면 충격 흡수가 안 되면서 상처가 나고 찢어집니다. 이러한 속에 젤리 같은 성분이 겉을 싸고 있는 질긴 그물을 삐집고 나와서 바로 옆신경을 누르게 되는 게 이런 허리 디스크를 허리 디스크 퇴행 혹은 허리 디스크 돌출, 허리 디스크 탈출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우리는 평소 이걸 줄여서 아이고 허리 디스크 걸렸네 라고 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첫 번째, 없었던 자극이 신경으로 들어오네 하고 우리 몸에서 엄청난 화학 신호를 생성합니다. 이건 머리로 전달이 되고 우리는 이걸 염증성 반응이라고 칭합니다. 둘째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 압박합니다. 신경을 꼬집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 자체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염증 반응에서는 급성기 통증은 흔히 날카롭고 대부분의 자세에서 괴로운 통증이 생깁니다. 둘째, 급성기가 좀 지나면 증상이 좀 완화되긴 하는데 특히 특정 자세, 디스크가 허리를 누르는 압력이 커지는 자세 등이 되면 아프죠. 그런 자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세들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고 터지고 변성이 되어버리면 척추뼈를 버티는 젤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디스크가 닳아 없어진다? 이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협착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좁게 만드는 것이기에 저림이 더욱 만성화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상식 하나. 그래서 제가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협착증이에요? 왜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단짝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허리 디스크가 변성이 되고 돌출되고 터지고 변형이 돼서 주저앉으면서 허리 협착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주저앉으면 좁아지니까요. 허리 디스크 질병이 선행되지 않는 허리 협착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허리 협착증은 없을 수 있지만 허리 협착증 환자는 이미 허리 디스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거나 그 단계를 넘어서 더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진행돼서 협착으로 악화되면 그 협착은 신경의 목줄기를 조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은 MRI에서 신경줄기의 흐름을 영상화하여 보여주는 건데요. 주변 두꺼워진 황색 인대나 후관절의 비유에 의해 눌리는 신경의 목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신경이 눌리면 신경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워지네요. 괜찮습니다. 파행은 쩔뚝이면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걷는 거리로 심각도를 평가하는데 가령 10분만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너무 힘든데 허리를 굽히거나 주저앉아서 쉬면 풀려요. 다시 걷고 서기를 반복합니다 등의 증상으로 외래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파행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처럼 신경인성 파행도 있지만 혈관성 파행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혈관 문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넘어옵니다. 혈관성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다리가 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바로 혈관성 저림을 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차도가 없다면 혈관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관은 동맥,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다리로 피를 보내고 정맥은 다리에서 간 피를 다시 신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순환합니다. 만약에 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혈액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게 해주는데 혈액이 안 가니까 신경과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요. 노폐물이 쌓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파행, 즉 절뚝이며 걷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도 이를 자가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의사들도 여러 검사들을 가지고 구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한번 정리된 표로 구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보세요. 표를 보시면 원인은 다르지만 통증 위치나 유발 요소들이 유사한 면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질병을 구별하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성 파행과 신인경성 파행은 치료법이 완전 달라요. 심지어 고령에서는 드물지 않게 파행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해보니까 신경의 협착과 동맥의 협착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 협착증 증상인 줄 알고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뒤늦게 동맥의 협착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난감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임상에서 파행 증상이 있다면 이 질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척추와 혈관을 동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과잉 진료가 아니라 안전 진료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혈관이 동맥과 정맥이 있다고 했죠. 그중 동맥은 앞서서 했고 이번에 정맥. 동맥이 피를 공급한다면 정맥은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줍니다. 정맥은 태생적으로 먼 거리를 돌아서 오겠죠. 피를 중력을 거슬려서 쥐어 짜줘야 됩니다. 피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정맥 안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이 판막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는 걸 뭐라 하냐, 바로 정맥류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요 증상은 다리 부종, 무겁고 피로하고 변색되고 혈관 돌출이 있는데 이때도 피의 정체나 부종으로 다리가 저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면 심부정맥 혈전, 그 다음에 정맥염, 만성 정맥 부전 등이 있는데 이런 하지 통증과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잘 감별하고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통증을 다루는 의사들은 이 모두 숙지하고 대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감별하고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의 손상이나 염증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당뇨, 알코올 중독, 약물 부작용, 영양결핍, 비타민 B군 혹은 라임병, 길랑발해 이런 자가 면역 질환 등에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대증치료를 하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유전병을 알약 하나로 치료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난치는 있어도 불치는 없을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가 노력하니까요. 이런 말초신경염, 좀 어려운 질환들이 충분하게 극복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 불안 증후군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밤이나 휴식 중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나타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따끔거리거나 간지럽거나 통증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있거나 야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증상 정도에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등을 시행을 하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도 하지의 부정열, 즉 틀어짐에 의해서 시작되고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뭐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근육의 눌림과 좀 이어지는 게 있네요. 맞습니다. 이런 이어짐을 발견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결국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였죠? 근육의 과긴장에 의한 신경 눌림, 허리 디스크 협착, 혈관 질환, 말초신경염, 하지불안 증후군, 이 모든 게 내 척추의 틀어짐, 즉 부정열에 의해서 시작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 그 틀어짐 때문에 악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래에서도 골반이 심하게 틀어졌는데 내원에서 보셨더니 허리 골반의 틀어짐이 매우 심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라펙스 같은 하지불안 증후군에 먹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안정제를 복용하면서 골반을 교정했더니 점차 증상이 완화되고 결국 안정제를 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 영상이 이어질 거예요. 즉 우리 몸의 균형, 골반의 틀어짐, 상부 경추부터 턱관절, 모든 관절의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을 맞췄을 때 우리가 여러 저림이나 만성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항상 제가 제시하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도 참 간단히 정리한 것이고요. 더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 했죠. 내가 내 몸을 이해하고 내 통증을 이해하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수록 공부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공부해야 돼요. 올바른 치료를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함이 발생하면 병을 키우지 말고 단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가까운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혁이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걸으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